네, 방송 언어 5주 2차 시 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차 시 그 마지막 부분에서 이중모음의 그 통시적 변화 얘기를 조금 더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보충 자료를 보면 뭐 복잡한 얘기를 하면 또 우리 이 과목의 성격에서 크게 벗어나니까, 그래서 그 표기와,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아이, 어이, 오이, 우이라고 흔히들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표기 자체가 만들어지던 시절에 이들은 모두 하향 이중모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아이, 어이, 오이, 우이 이런 발음입니다. 아이, 어이, 오이, 우이 이렇게 되면 두 개의 단모음으로 발음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제 평순계 하향 이중모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를 보고, 이제 현대국어에 남아있는 것은 의 하나밖에 없잖아요. 의를 통해서, 그러니까 아이, 어이, 오이, 우이 이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국어에 와서 특히 어이, 아이의 표기가 헷갈리는 이유는 원래 15세기에 만들어졌을 때의 발음과 전혀 다르기 때문이죠. 네, 그 정도로만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되고, 강의 자료에 보충 자료를 소개해 놓은 것들 정도만 숙지하고 있으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격적으로 지난번에 모음의 발음을 다 끝내지를 못했어요. 2차 시 수업은 지금 그 강의 자료 3쪽에 이제 그 모음의 발음의 끝부분이죠. 그래서 그 여기 보면 특히 이제 방금 말했던 어이 아이.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표기는 그대로 있는데 발음이 바뀐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영어 단어는 철자를 외워야 하는 그런 큰 고충이 있죠. 그래서 미국 애들은, 그러니까 스펠링 비 대회라고 해서 철자 시험을 많이 보고, 우리와는 달리 그러니까 리딩 테스트 같은 거를 해요. 그래서 정확성과 유창성을 하는데, 그때의 리딩 테스트는 뭐냐면 책을 읽는 그런 시험을 보는, 그러니까 철자와 발음의 불일치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유독 한글에 대한 그런 강력한 믿음 때문에 우리의 이 표기가 완벽하게 발음을 반영한다라는 그런 맹신 같은 맹신까지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 기본적으로 15세기에 만들어진 문자거든요. 그러면 거의 600년 사이에 6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당연히 발음이 바뀌게 되죠. 그러면 표기는 실제로 구어에 비해서 문어인 이 표기는 훨씬 더 보수적이니까 발음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표기는 그대로 있고 발음만 변화하게 된 그런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현대국어에 와서는 이 어이아이가 구별까지 되지 않는 또 다른 변화를 겪고 있죠. 여러분이나 나나 이 두 개의 전설의 단모음의 두 개의 예를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2002년에 이미 이 최효원 선생이라는 분이 조사를 해봤어요. 2002년이면 벌써 한 20년 전 얘기예요. 20년 전 얘기인데 20년 전에 선생님이 이제 소위 젊은 세대였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국문과 교수님들이 발음이 부정확하다고 은사님들이 지적을 하시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2차 시 수업 내용을 보면 외위를 이중모로 제외하면 남는 단모음은 아에, 어에, 오우, 의 8개다. 이제 이 8단모음 중에 이제 전설의 2개의 단모음도 구별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 두 모음의 합류 비율, 거기에 지금 IPA 기호가 나와 있는데요. 각주 1번을 잠깐 내려가 보면 대문자 E, 캐피탈 E와 소문자 E, 그리고 발음기호 E는 알고 있죠. 일반적인 알파벳이 아니라 국제 음성기호, 그러니까 인터내셔널 포네틱 알파벳이라고 해서 일종의 발음기호라고 할 수 있는데, 개별 국가의 뭐 영어권 내에서의 발음기호라든지 이런 발음기호, 개별 국가의 발음기호가 아니라 로마자 표기법을 응용하고 여러 가지 구별 표지들을 이용해서 지구상에 존재하는 문자가 없는 언어까지도 모두 그 음성을 시각기호로 전환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가 아닙니다. 문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 꼭 기억을 해두도록 하고, 이 밑에 표는 무슨 얘기냐면 20대, 그러니까 2002년에 20대, 선생님이 2002년 무렵에 30대였으니까 그 30대를 볼게요. 30대를 보면 거기에 이제 말하자면 아이의 발음을 중간 음역으로 발음하는 비율이 94%,
그 다음에 역시 어이도 중간 음역으로 발음하는 것이 95%.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어떠냐면 70대로 가보세요. 70대. 70대로 가보면 굉장히 유의미한 차이가 보이죠. 그래서 거의 한 40대, 좀 맥시멈 2002년에 50대 정도까지는 사실 어이아이를 잘 구별하지 못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구별하는 세대들은 선암방어권 화자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럼 지금 한 20년이 지났잖아요. 20년이 지나서 그럼 어떻게 돼요? 이미 그 당시 50대는 70대, 그 당시 30대는 50대, 그 당시 20대는 40대가 되었고 여러분까지 포함한다면 전설담모음 두 개를 애를 구별하는 사람들은 많지는 않다라는 특정 방언을 제외하고는 많지 않다라는 건데 왜 안 바꿔요? 라고 생각되지만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표기가 남아있다는 거죠. 이 표기를 여러분들 그러면 어이로 통일해요? 아이로 통일해요? 아니면 새로운 문자를 만들어요? 네, 문자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문제가 있어요. 영어가 예를 들면 night, 기사라는 뜻이 있죠. K 묵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모음이 I로 바뀌었습니다. 자, K가 묵음이 되는 과정이 있었을 것이고요. 또 그 다음에 E라고 하는 전설의 고모음이 이중모음으로 바뀌는 과정도 있었을 거예요. 자, 이런 과정들이 전혀 표기, 즉 문자 체계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철자를 외워야 하는 고충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철자법 개정을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왠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강력한 사용상의 독재가 필요하겠죠. 네.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은 4.2.2 소리의 길이와 음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소리의 길이, 즉 음장 문제도 사실 굉장히 같습니다. 뭐랄까, 여러분 세대나 나나 자각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이게 소리의 길이 음장이라고 하는 건 영어에는 뭐가 있어요? 액센트가 있죠. 그 다음 중국어에는 뭐가 있죠? 성조가 있어요. 일본어는 성조라고 하는 것은 음의 고절을 특정 단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마라고 하는 분절음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올라갔다 내려가느냐에 따라서 엄마냐 말이냐 뭐 여러 가지 의미로 이렇게 선택이 되는 거죠. 그 음의 고저가 피치예요. 그러니까 고저만 이용하는 것이고 액센트는 이제 영어 같은 경우죠. 일본어는 피치 액센트 시스템이라고 해요. 고저와 액센트를 같이 사용하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현대국어는 length. 그래서 타임 랭귀지라는 한국어는 타임 랭귀지다라는 말을 하는데 길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 단위니까요. 그래서 현대국어에서 이런 운율적 자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자음, 모음과 같은 분절음이 아닌 분절음에 얹히는 초분절 자질, 즉 음악적 자질, 운율 자질을 이제 뭐 피치라든지 뭐 강세 스트레스라든지 액센트라든지 또 뭐 라우드니스라든지 또 방금 말했던 뭐 우리의 이 랭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사실 음악의 단위이기도 하죠. 네. 그래서 한국어의 경우에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15세기에 방점이 있었죠. 방점은 뭐죠? 성조를 표기하기 위한 수단이었어요. 즉 우리도 15세기에는 피치를 중국어처럼 그런 성조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는데 16세기를 끝으로 거의 16세기 들어가면서 흐트러져서 근대국어가 시작되는 17세기 이후에는 성조가 사라집니다. 중부방언에서는요. 그런데 현재도 동남방언, 즉 우리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 방언들, 그러니까 태백산맥의 동쪽 지역의 방언들은 아직 방언의 특성으로 성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표준 발음법에서는 인정하지 않죠. 우리가 국어학 시간이나 국어 방언학 시간에는 그러한 방언, 성조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지만 표준 발음법에서는 성조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표준발음법에서는 음장만을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음장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강의자료 3쪽에 박경래 교수님이 2005년에 쓴 그 논문에 따른 연령층별 음장 실현, 이것도 이미 한 20년 전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미 여기 지금 아까랑 똑같은 얘기를 할게요. 선생님이 30대 때 이미, 자, 여기서 변별 정도와 구별 정도에 대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변별이라고 하는 것은 의문론적 가치가 있느냐는 거예요. 의문론적 가치는 뭐냐면 음장을 통해서 단어의 뜻을 구별할 수 있냐라고 하는 것이죠. 즉 우리가 흔히 중고등학교 때 배우는 말, 눈 알고 있죠? 음장에 따라서 단어의 뜻이 변별되면 음장의 변별 정도가 되는 것이고요. 음장의 구별은 그런 단어를 변별하는 그런 의문론적 가치는 없지만 귀로 들었을 때 예를 들면 자 선생님이 그러니까 정말 이러면 내가 정말 이러면 선생님이 정말의 첫 정말일 때 랭스를 썼다, 음장을 썼다라는 것은 구별할 수 있죠. 분명히 구별할 수 있어요. 그건 구별 못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보니까 어때요? 이 표를 보니 음장의 구별 정도가 훨씬 더 크고 변별 정도는 훨씬 더 퍼센테이지가 적어요. 무슨 얘기냐? 음장의 변별 정도는 언어학적인 구별 수단으로서의 음장의 기능이 훨씬 더 약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음악적 단위이자 여러 가지 어떤 표현적인 기능으로서의 음장의 변별력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대가 어릴수록 음장의 이런 일반적인 음성학적인 언어학적인 의문론적인 가치가 없는 그런 구별 정도도 점점 약해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경상도 방언이 좀 시끄러워, 중국 사람들 왜 저렇게 시끄러워, 또 일본 사람들도 조용조용히 말하지만 또 미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독일어나 독일 사람들이나 뭐 핀란드 사람들은 뭐 구조도 좀 비슷하지만 좀 조용히 들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어떤 운율적 자질과 많이 관련이 있어요. 특히 음의 고저 오르내림이 있는 뭐 강하게 준다 이런 오르내림이 있으면 훨씬 더 좀 귀에 이제 시끄럽게 들리는 게 왜 이렇게 시끄러워라고 이렇게 되게 우리가 좀 뭐랄까 폄하적으로 얘기하는데 사실 시끄러운 게 아니라 운율적인 속성이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한국어가 여기 한중에 세 사람이 모이면 여행객들이 모이면 저게 한국어다, 일본어다, 중국어다 다 티가 난다라고 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목소리가 작은 편이 아님에도 좀 조용해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운율적 자질이 사실 거의 소거된 상황이라는 거죠. 의문론적으로 언어학적인 가치가 있는 그런 운율 자질이 이제 거의 소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다. 음장의 변별 정도와 변별과 구별의 개념 차이에 대해서는 교재 95쪽을 보시면 교재 95쪽을 보면 95쪽의 표 밑에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음장의 구별 정도라 함은 제보자의 발음이 음성적으로 음정을 구별하는지 여부이고 음장의 변별 정도라 함은 제보자가 의문론적으로 음장을 구별하고 있는지 그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실 이제 이 책을 이제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사실 그리고 음장에 대한 최근 조사는 거의 없다고 해요. 국립국어원 같은 경우도. 왜냐하면 이런 유의미한 결과는 너무 뻔하게 예측 가능한 결과들이 나오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음장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문론적인 가치가 있는 변별적 기능이 점점 약화된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표준발음법에 음장 그러면 선생님 뭐하러 둬요? 지금 음장 구별하는 세대 거의 없어졌는데 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네, 그 강의 자료 4쪽으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이 단순하게 그러면 음장은 불필요한 거야. 표준발음법에서 빼버리고 학교 교육에서도 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일정 기능 국어의 어떤 그 소리체계, 음운체계 내지는 음성체계에서 언어학적으로 유의미한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강의 자료 4쪽에 보면 이진호 선생이 2012년에 쓴 그 논의에서 크게 4가지 기능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어떤 학교문법, 즉 교본문법에서 음장의 필요성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일단 가장 첫 번째 소리의 장단, 즉 음장은 단어의 의미 변별 기능을 분명히 가지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장으로 교육을 받긴 하지만 인식은 하고 있죠. 지금 여기 예를 보면 발이냐, 그 다음에 이렇게 왜 여름이 오면 과사무실 같은 데 내려놓는 발이냐, 그 다음에 말이냐, 밤이냐, 밤이냐,
네, 이거 그게 빠졌네요. 그 먹는 밤 율이죠. 율자 옆에 음장 표시 붙여주기 바랍니다. 네, 음장 표시 붙여주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눈과 눈, 그리고 산다와 용언의 경우에도 산다, 물건을 산다, 그 다음에 산다, 살아나간다, 간다, 물건을 뭐 이렇게 칼을 가한다, 그다음 적다, 그 다음에 뭐 양이 적다, 그 다음에 다 큰 어덜트, 성인, 그 다음에 성인, 그 다음에 가정, 우리 집 가정, 가정이 화목해야 한다, 그 다음에 가정, 그런 가정을. 그러고 보니 그렇죠. 네. 아마 여러분들도 이게 이런 것을 시테이션 폼 발음이라고 하는데, 간단히 말하면 시테이션 폼 발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받아쓰기 시킬 때 선생님이 또박또박 발음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표준적인 발음에서는 이런 발음들이 유지되어야 하고, 실제로 아나운서들은 사전에서 음장 다 확인해서 발음을 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말 지킴이는 이제 방송 관계자들인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국어학자들은 규범언어학자가 아니라 기술언어학자이기 때문에 선생님같이 국어국문학과 교수들은 이런 변화가 왜 일어나지 하다 보니까 선생님 스스로의 발음이 정확할 수는 없어요. 알고는 있고 이 현상이 왜 일어나느냐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확인을 할 필요가 있고요. 고유어 명사, 용언의 활용형, 한자어에서 장단에 따라 단어의 뜻이 구별되느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아직도 언어학적 기능이 부분적으로나마 남아있는 것인데 이것을 폐기해야 할 것이냐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뒤에 다시 나오겠지만 이 음장은 제1음절에서만 단어의 어두, 첫소리에서만 변별력을 갖습니다. 이렇게 제한적으로 변별력을 갖는 이유는 그만큼 기능이 축소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장단, 음장을 포기할 수 없는 두 번째 이유는 감정 표현의 기능을 담당한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음장에 우리 이렇게 말했잖아요. 변별 정도와 구별 정도라고 얘기를 하면서 변별과 구별은 다르다. 근데 구별에서 여러분 내가 정말 하는 경우와 정말 하는 경우 내가 음장을 사용했다는 거 느껴요, 안 느껴요? 느끼죠. 인지할 수 있죠. 느낀다라는 표현보다는 정확하게 말하면 지각할 수 있죠. 그리고 내가 정말 중요해요. 이번 보고서는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돼요? 진짜 중요한가 보네? 라는 표현적 기능이 생기죠. 이런 것을 프라미넌스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어떤 표현을 할 때 이렇게 예를 들면 말, 밤처럼 어떤 어휘의 의미를 변별하려고 존재하는 음장 말고 우리가 어떤 것을 강조하려고 한다든지 의미 전달을 잘 하기 위해서 돋들리게 특정 분절음이나 어휘나 단어가 문장이 잘 들리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런 것을 프라미넌스라고 해요. 프라미넌스라고 하는데 그땐 주로 뭘 쓰겠어요? 음장도 이용하고요. 그 다음에 음의 피치도 이용하고요. 또 강세 이용하고요. 또 좀 더 크게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선생님 강의는 말이 점점 빨라져서 문제라는 걸 알고는 있긴 한데, 예를 들면 가장 졸린 강의 알죠? 졸린 강의의 특성은 뭘까요? 졸린 강의의 특성. 목소리가 작아요. 아니요. 목소리가 작은 건 상관이 없어요. 목소리가 작더라도 중요한 부분에 리드미컬하게 프라미넌스를 이용하면 덜 지루하게 들려요. 계속 시끄러운 거는 또 귀만 아플 수도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무슨 얘기냐? 여전히 음장은 나머지 운율적 자질들, 예를 들면 국어에는 피치도, 그 다음에 스트레스도, 액센트도, 라우디니스도 운율적 자질로, 음운원적 가치는 없어요. 의미 변별 능력 없죠. 그러나 지금 사용하잖아요. 음장도 역시 표현적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에 남아 있어야 한다. 화자의 심리적 태도를 표출하는데 아주 중요하죠. 사실은 이런 운율 자질은요, 분절음에 얹히는 운율 자질은 사실은 발화해서 화자의 심리적 태도를 전달하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남자친구나 남편한테 잔소리를 할 때 프라미넌스를 잘 사용하는 것이 필요해요.
예, 잘 말하기라고 하는 걸 배우려고 지금 여러분들이 들어왔으니까 표현적인 운율 자질을 잘 사용하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해 볼 필요가 있죠. 연습하는 수밖에 없다고 해요. 또 그리고 언어 습득의 시기에 나의 주 언어 습득의 정보를 제공했던 부모님, 가정 환경.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마 초반에 얘기를 했을 겁니다. 말 빠른 사람 집안은 다 말이 빠르고 말이 느린 집안은 다 말이 느리고 말소리가 다 그래요. 다 그렇습니다. 이게 참 재밌는 거예요. 근데 이건 후천적 습득이죠. 언어를 습득하는 능력은 생득적이다. 즉 선천적으로 타고나요. 어떤 언어든. 근데 중요한 건 어떤 particular language, 내가 모국어로 그 언어를 선택하는 것은 나의 인종이나 뭐 이런 것과 전혀 배경이 없는 사회적 기능이에요. 그래서 내가 뭐 예를 들면 덴마크에 입영되면 덴마크 부모님에 따라서 덴마크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게 되고 그 덴마크 부모님들이 말이 엄청 빠르면 나도 말이 빨라지는 거죠. 말이 많은 집안은 말도 많고요. 욕을 많이 하는 집안은 교육 수준과 무관하게 욕을 많이 해요. 무서운 얘기죠. 교수님들이라고 다 품위 있는 언어를 쓰는 건 아닙니다. 여교수님들은 좀 덜한데 남자 교수님들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 수업 시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되시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기왕 이 수업을 듣는 언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혹시 내가 좋지 않은 말이 빠르거나 느리거나 뭐 목소리가 작거나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우리가 지난번에 영화나 드라마의 시청가나 등급가에서 알 수 있는 비속어라든지 은어라든지 이런 어떤 지나친 유행어 사용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도 이제 고등학생이나 대학교 1학년이 아니기 때문에 서서히 수정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어른이 되면 수정하긴 하는데 빨리 수정할수록 좋고 그게 향후 여러분들이 혹시 자녀를 둔다면 여러분의 그 화법이 그대로 전달된다는 거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사실. 네, 그 다음 셋째는 의문현상의 조건으로서 기능을 한다. 의문현상의 조건으로서 기능을 한다는 건 뭐냐면 음장이 있을 때 어떤 음운 과정이 일어난다든지 혹은 음장이 없을 때 음운 변화가 일어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문 현상을 일으키는 촉발자, 트리거죠. 혹은 의문 현상이 더 일어날 수 있게 하는 촉매자로서의 기능을 하는 반면 혹은 저지자로서의 기능을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재 96쪽을 함께 보도록 할까요? 교재 96쪽에 가보면 맨 마지막 단락에 의문 현상의 조건으로서의 기능을 한다라고 해서 끝에서 넷째 줄을 보면 우선 에나 어의 고모음화 이제 이 소리들이 좀 더 혀의 높이가 높아지는 고모음화가 일어날 때가 있는데 장음일 때 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그러니까 조건이 있는 거죠. 이때는 촉매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반면 중세국어 시기에 평순 반모음으로 끝나는 이중모음. 평순 반모음으로 끝나는 이중모음 뭐가 있죠? 우리 배웠죠? 아이, 어이, 오이, 우이들이었죠? 평순 반모음으로 끝나는 이중모음들은 아산 지역어에서는 특정의 이제 충청도의 아산 지역어에서는 장음에 의해서 단모음화가 일어나는데 장음이 오면 안 일어나는 그러니까 이걸 뭐 외우라는 뜻이 아니라 이처럼 장단의 모음이 어떤 음운 변화나 공시적인 음운 변화나 공시적인 음운 과정이나 통시적인 음운 변화에서 촉매자 혹은 저지자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말하자면 의문론적 환경이 environment라고 해요. 의문론적 환경이 되기 때문에 아직은 음장을 버릴 수가 없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단모음의 음가 변이에 관계를 한다. 단모음의 음가 변이란 단모음은 이, 에, 으, 아, 우오가 있었죠. 그런데 긴 이, long이라고 하죠. 긴 모음, 장모음의 이가 짧은 이보다 혀의 위치가 더 높고 앞쪽에 있어요. 앞쪽에 있고 이건 왜 그런지 얘기를 해줄게요. 이 모음의 고유 영역은 긴 모음일 때 사실 어떤 특정의 자음이든 모음이든 좀 길게 발음한다. 그러니까 이게 duration이 길어지는 거잖아요. 조음의 동작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articulatory duration이 길어지게 되는 것인데 조음의 어떤 지속 시간이 길어지면 훨씬 더 고유의 조음 동작이 유지가 되잖아요. 그런데 긴 소리가 훨씬 더 고유의 조음 동작을 잘 보여줘요. 그래서 긴 이가 짧은 이보다 혀의 위치가 더 높고 앞쪽이에요. 이게 원래 이의 영역이거든요. 아주 보편적인 이의 영역이고 반면에 짧은 이는 그거보다 조금 더 낮고 뒤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중설 쪽으로 밀리는 것이고요. 긴 우가 짧은 우보다 혀의 위치가 더 높고 긴 소리가 고모음과 관련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더 뒤쪽에 넣어요. 이유는 뭐냐? 우모음은 우모음은 원순 모음이기 때문에 입술이 둥글려지는 원순 모음이기 때문에 앞쪽보다는 뒤쪽이 좀 더 후설 쪽이 좀 더 안정적인 좋은 영역이라서 그렇습니다. 네. 뭐 이렇게 뭐 음성학적인 얘기를 여러분들이 외우라는 뜻은 아니고요. 이러한 속성이 장모음일 때 더 잘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음장의 뭐랄까 표준 발음법에서의 인정에 필요하다라는 뜻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표준 발음법에서는 오랜만에 하니까 목소리가 소리의 길에서 모두 2개의 항을 이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강의 자료 4쪽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단락이죠. 제6항 바로 위에 있습니다. 2개 항을 설정했는데 하나는 길게 발음하는 것에 관한 6항이고 다른 하나는 짧게 발음하는 7항에 관한 그런 설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제6항에서는 단어의 첫 음절에서만 긴 소리가 나타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방금 얘기했죠. 첫 음절에서만 눈보라. 그런데 예를 들면 이 눈보라가 2번에 가보세요. 첫눈 되면 짧아집니다. 말씨 근데 참말 하면 짧아지죠. 밤나무 쌍동밤 하면 짧아집니다. 많다 네, 수많이 이러면은 수에 붙어있는 건 수에 붙어있는 음절이고요. 멀리 눈멀다 저같이 첫 음절에서만 장음이 나타난다. 다만 합성어의 경우에는 뭐 긴 소리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반신반의, 제3, 제4 이런 예외 조항이 있기는 합니다. 일단 붙임에 있는 것은 보상적 장모음화라고 하는 것인데요. 한 음절로 이제 두 음절이었던 것이 한 음절로 축약이 돼요. 그럼 두 음절이 한 음절로 되면 음절수가 줄어들죠. 그 줄어든 음절에 대한 보상으로 음장이 생긴다 해서 그러니까 두 음절이었던 것이 한 음절로 줄어들어서 줄어든 음절에 대한 보상으로 생기는 장모음하다 해서 보상적 장모음하다라고 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근데 예외도 많아요. 예외도 많기 때문에 이제 좀 대표적인 예는 보아가 봐. 그러니까 보다에는 원래 음장이 없어요. 보다에는 원래 음장이 없는데 이 경우에는 음장이 화르마 이제 반모음화가 되죠. 화르마 내지는 반모음화라고 하는 뒤에 가서 배우게 됩니다. 봐라고 하는 활음화 혹은 반모음화라고 하는 현상 때문에 두 음절이 한 음절로 줄어들게 되니까 보상적 장음이 실효된 겁니다. 기어도 겨, 되어도 돼 마찬가지입니다. 반면에 오아나 지어, 찌어는 긴 소리로 발음하지 않아요. 오아 같은 경우는 오다에 아가 보통 오았다라고 하거나 오아라고 하는 적은 없죠. 반드시 오다의 경우에는 화르마, 즉 반모음화가 실현되어서만 등장을 합니다. 화르마와 반모음화에 대해서는 궁금하겠지만 그냥 용어만 잠깐 들어두고 뒤에서 다시 배우도록 할게요. 보상적 장모음화, 그러니까 예외도 또 있습니다. 다음 7항은 네, 5쪽으로 가주세요. 5쪽입니다. 7항의 경우에는 이제 장모음의 단모음화, 그러니까 긴 소리를 가진 음절이라 하더라도 단모음화가 되는 그런 경우이죠. 단모음화가 되는 그런 경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음절 용언어 간에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가 결합하는 경우, 그러니까 감따는 원래 음장을 가지고 있는데 감따, 신따, 밝다, 밥다, 알다 다 음장이 있는 사전에 음장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인데요. 모음으로 시작하는 은이, 뭐 이런 것들이 오게 되면 음장이 사라지게 됩니다. 또 역시 예외가 있습니다. 항상 여기에 이제 이들 단어들은 공시 같은 데 많이 나오는데요. 끌다, 벌다, 업다, 떨다, 썰다는 아주 음장이 늘 고정되어 있는 대표적인 예들이에요. 한동안 시험 참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을 좀 해두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용언어 간에 피동, 사동, 전미사가 결합되는 경우도 똑같습니다. 감다, 밟다 똑같은 단어죠. 이때 감기다, 밟히다, 꼬이다 음장이 사라져서 단모음화를 하게 됩니다. 역시 예외가 보이죠? 똑같은 동사죠. 끌다, 벌다, 업다 맞죠?
이들 용언어가는 고정적 장음을 가지고 있는 어휘들이니까 기억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복합어에서는 본디 길이와 상관없이 짧게 발음하는 밀물, 썰물, 짧게 발음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98쪽, 교재 98쪽을 같이 보도록 하지요. 교재 98쪽의 마지막 끝에서 6째 줄 보면 장단이 구별되지 않는 데에는 표기로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도 중요하다고 했는데, 한 가지 알아둘 것은 뭐냐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떠한 문자책에도 이런 운율자지를 표기에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영어 같은 경우도 발음 기호가 따로 있는 것이죠. 여태까지 발명되었던 많은 문자 가운데 운율자지를 표기 자체에서 반영했던 것은 중세국어의 방점, 우리 중세국어의 성조를 반영하기 어떤 방점이 거의 유일무이하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사실 없다 보니까 놓치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언어가 운율자지를, 음장이라든지, 영어 생각해보세요. 스트레스 여러분들이 찍지 책에 쓰여 있지 않잖아요. 네, 그렇게 됐다는 걸 이제 기억을 하도록 하고요. 장단을 혼동을 하기는 하지만 일정한 경향성은 보인다고 합니다. 교재 99쪽을 가보면 전반적으로 장모음을 단모음으로 발음하는 잘못이, 장모음을 단모음으로 발음하는 잘못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왜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아주 직관적으로 소위 말해서 디폴트 상태라고 하죠. 좀 더 평범한 상태가 단모음이거든요. 장음을 발음하려고 하면 근육의 텐션이, 근육 긴장이 수반되어야 돼요. 말하자면 조음의 노력이 말 그대로 effort라고 해요. articulatory effort가 조금 더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음을 단모음으로 발음하는 잘못이 압도적으로 많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네. 오늘은 일단은 지금 그 운율자질인 음장에 대해서 4.2.2 소리의 길이 음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딱 알맞게 끝났네요. 3차 시는 4.2.3 받침의 발음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